자, 2018년도 입법고시 1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화폐 수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MD는 원래는 그 L 오른쪽에 가처분 소득이 아니고 그냥 Y라고 보통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형에선 존재하진 않지만 이 모형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집어넣으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 명목환율 뭐 제시가 되어 있고 정부가 세금을 증가시킬 경우 명목환율과 실질소득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보다도 맞추는 게 좀 중요한 문제 타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기본적인 틀을 봅시다. 가처분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YR 평면에서 보통 보죠. YR 평면에서 보시고요. 게다가 뭐 실질 환율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을 물어봤으면 이왕이면 환율이 명시되어 있는 평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냥 환율을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다른 걸 물어보면서 격가지로 물어볼 때는 이 평면을 잘 꺼내진 않지만 이 문제는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실질 환율과 그리고 명목 환율 과 실질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BP를 수평으로 넣어야지 여기서 IS 곡선이 좀 의미가 생기고요. IS 곡선과 LN 곡선이 현재 교차하고 있을 것이고, 뭐 평면이 달라졌어도 축이 똑같다면은 아래에서도 곡선은 교차하는 점이 똑같겠죠. 일반적으로 LN 곡선은 이 평면에서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변수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된다라면은 DD 곡선을 도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DD 곡선처럼 여기서 우상향하는 IS 곡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평범하게 LN 곡선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을 넣지 않는다면 그 조세 때문에 움직이는 곡선은 IS 곡선밖에 없어요. 그죠? 조세 때문에 움직이는 곡선은 IS밖에 없는데, 감세 정책을 세금을 증가시켰네요. 세금을 만약에 증대시켜 버리게 되면 IS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보통 통상적인 문제는 이렇게 갑니다. IS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디테일이에요. 1-C분의 -C 곱하기 델타 T만큼 이동한다. 한계 수입 성향을 무시하면 이 정도로 보내면 되고요. 한계 수입 성향을 고려하면은 1-델타분의 -C 곱하기 델타 T 이만큼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명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뮤가 0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래에 있는 IS 곡선에게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S 곡선이 좌측으로 똑같은 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 균형이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면은 이자율이 낮아요. 자본의 유출, 환율 상승 때문에 IS 곡선이 되돌아가죠. 여기는 환율 상승 때문에는 곡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곡선 위를 따라서 되돌아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주어진 이 변수들이 약간 좀 변형이 된 형태잖아요. 이번에는 그 조세가 감소하는 충격이 LM 곡선에 미치는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식이 주어져 있는 이상은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수식은 MD equal P 곱하기 L Y-T 그리고 세로축의 이자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I라고 적어놨네.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세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증가하게 되었으면은 기존의 Y와 I의 조합은 더 이상 등식을 보장해주지 못하죠. 왼쪽에 MS하고 일치한다라는 조건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Y가 기존의 Y0일 때 더 이상 I0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많아져야 될지 적어져야 될지로, 즉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식이고, 여기서 조금 더 쉬운 거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I0에 Y0는 등식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이게 올라간 만큼 Y가 더 많은 좌표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델타 T만큼 Y0보다 많은 Y가 점으로 찍혀야지 I0하고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LN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LN 곡선이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는 걸 찍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폭이 델타 T하고 같은지를 찍는 것이 디테일이에요.
오른쪽으로 보낸다라는 게 문제의 메인이지만 실제로 갈 때 수식이 주어져 있다라면은 정확히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갈지 찍을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답안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여기서 이동하는 폭과 동일하게 LN 곡선 아래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따라서 아래쪽에서 LN 곡선도 우측으로 델타 t만큼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평상시에 가처분 소득, 즉 조세 때문에 LM을 움직일 일이 없었지만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수식에 따라서 얘가 오른 만큼 기존의 조합이 아니고 이자율이 똑같을 때 y가 같은 폭만큼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즉 우측 이동이 발생하는지를 추가로 덧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똑같아요. 현재 균형이 여기고 우리나라 자본이 이자율 낮으니까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다 보면은 IS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목격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거 없죠. 왼쪽에서 환율 때문에 곡선 이동할 일은 없으니까 균형이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적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제 실제로는 배점이 아주 많지도 않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 케이스 자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화폐 수요 곡선을 함수로 이제 t를 담아놨는데 그러면 조세 때문에 곡선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S 곡선이 평범하면 폐쇄 경제에서는 밑에 물가가 올라도 IS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피가 없어. IS에 피가 없어요. 근데 개방 경제를 가정하면은 물가가 바뀔 때 IS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피가 있어요. P분의 EPF에 피가 보이기 때문에 전체 수식을 정돈했을 때 외생변수 해야죠. 외생변수 기준으로 그 보이는 문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고 LN 곡선이 움직이진 않죠. 그 이유는 LN 곡선의 쥐가 안 보여요. 즉, 그 수식을 늘어뜨려 놨을 때, 제대로 된 수식이 늘어져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변수들이 외생적으로 곡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폐쇄 경제에서도 IS를 물가 때문에 움직일 힘이 또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폐쇄 경제에서 물가를 변수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정말 폐쇄 경제에서 IS가 물가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보이시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피구 효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피구 효과를 넣으시면은 소비 쪽에 P분의 A가 붙어요. 그럼 그 P가 움직였을 때 소비 쪽에 변동이 발생하면 다른 Y와 R 조합이 아니고 다른 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따라서 실제로는 정말 기본적인 틀을 배우시고 기본적인 틀로 공부를 하시지만 실제로 출제가 될 때에는 변수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 취지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지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그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이제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그려놨으니까 평상시에 왼쪽,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 어떤 차이가 둘의 차이를 유발시키는지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생기죠. 보통은 y가 불변이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y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평면을 내가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y하고 이제 이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내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이 정도 전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입시니까 출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론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론 문제를 채점하기 위해선 부수가 많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 국립외교원 쪽만 해도 부수가 많아서 힘들고 5급 공채 쪽에서는 채점마다 늘어져요. 따라서 실제로 예상컨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입시에서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핵심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오셨으면은 정말로 이론 문제겠구나라는 판단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산하는 느낌으로 출발을 줬어요. x제 생산함수는 3분의 1승, 3분의 2승, y제 생산함수는 3분의 2승, 3분의 1승으로 설정되었죠. 그러면 실제로는 잘만 출제하면 계산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4배우생 함수는 되게 예쁘죠? 각각 0.5승, 0.5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타 정보가 없습니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제 개방경제래요. 완전 개방경제면 무역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머릿속에서 뭐야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하면은 생산점과 소비점이 달라지는 문제 아니야?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되겠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자체를 볼록성을 바깥을 향해 볼록성을 전제해주기만 하면은 그대로 그림만 그리면 되는 문제이지만 얘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려면 위에 있는 생산함수의 지수가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배우신 내용이에요. 점점 가면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전달을 안 드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X쪽하고 Y쪽을 기준으로 여기서 노동과 자본이 이 방향으로 증가한다면 이게 CRS 함수이지 않습니까? CRS의 특성은 요소가 2배 증가하면 생산량도 2배 증가한다예요. 그래서 정확히 가운데쯤을 점으로 찍어보자. 가운데를 점으로 찍으면은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X쪽에 분포가 될 때 생산량하고 여기 극단적인 점으로 이동할 때 생산량을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2배 아닙니까? 그죠? 2배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이제 가운데 점하고 모두 X에 몰빵되었을 때 생산량은 2배예요. 반대로 이 점에서 Y 생산량 0, 그리고 여기서 Y의 생산량이 일정 수량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의 생산량은 또 Y도 정확히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소를 여기를 왔다 갔다 따라 했을 때 경제 생산 가능 궤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몰빵했을 때 좌표는 달라질 수 있죠. 직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그 MRS라는 걸 도출을 해보니 X쪽과 Y쪽에서 MRS 함수가 달라요. 주어진 R분의 W를 기준으로 MRS 함수가 다르다는 것은 L분의 K가 똑같을 때 MRS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즉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TS LK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되겠어요. X쪽은 자본 집약제이고 Y쪽은 노동 집약제입니다. 따라서 자본 집약제와 노동 집약제의 계약 곡선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 그려놨네? 위쪽이에요. 위쪽입니다. 따라서 접하려면 위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절대 접할 수가 없는 이 생성 궤적 등량 곡선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 직선이지만 그 중간점을 기준으로 너도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PPC가 무조건 바깥을 향해서 볼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쓰기 위해선 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X는 자본 집약제, Y는 노동 집약제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 곡선은 바깥을 향해서 설정되는데 여기 정확히 가운데를 임의로 찍은 거거든요. 그 점은 여기서도 중점이 될 것인데 그거보다 둘 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영역이 반드시 나타난다면 PPC 곡선은 바깥을 향해서 볼록성을 이제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점에 대한 오목성이 가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이론 문제예요. 생산함수가 지수가 똑같으면 여기서 둘이 등량 곡선이 접해 있게 되고요. PPC 곡선은 직선이 돼요. CD 함수에서. 근데 지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생산 바깥쪽이 아니고 둘 다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을 향해서 PPC가 볼록하다.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의외의 포인트가 실제로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드리지만 입시니까 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시라면은 정말 다양한 답을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쉬워요. 사실 국경 요소가 담겨 있는데 어찌됐건 폐쇄경제라면은 이 생산가능 곡선에서 파레토 효율 조건이 만족되려면 접하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무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볼록성이 전제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핵쇼올림 모형을 조금이라도 정리하신 분들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 아니지 X가 자본 집약제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아래쪽으로 쏠려 있을 것이다.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위쪽으로 쏠려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지금 설명드리긴 너무 길어서 뭐 이론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머릿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는 비슷한 상대 가격이라면 이렇게 무역의 패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반대로 무역의 패턴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생 극대화 조건은
결국 이제 그 파레토 효율 조건과 같습니다. 여기 MRT, MRS가 일치하죠. 생산점에서 MRT, 소비점에서 MRS가 일치하면은 파레토 효율 조건이 만족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의 해설지처럼 이렇게 그 무역을 하는 상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이 매우 크진 않았어요. 국경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또 접근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이론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또 이론을 잘 정리해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이 또 문제에서 포인트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근데 공부하기에 좋은 문제. 공부하기에 좋은 문제이고, 요즘에 이제 5급 공채 쪽하고 국립외교원 쪽에서는 잘 목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채점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부수가 많아서 채점하려면 좀 간결할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계산 문제가 좋고요. 근데 입법고시는 자유롭죠. 그죠? 굉장히 자유롭고 산문도 자유롭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기업과 오염 피해자의 환경 분쟁에 관한 2단계 게임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일단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처음 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근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과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 F라는 그 함수가 설정되어 있죠. 기업의 기대 순이익입니다. 예상컨대 이건 밑에 가면은 맥스로 이제 계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가로 안에 그 이윤 함수하고 D 함수의 모양을 준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는 답안 적을 때 잘 안 적기 때문에 1개 함수, 2개 함수가 나타나면은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 약간 예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단계에서는 법정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마터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함수를 다 제시해 줬으면 처음 보는 문제라도 충분히 접근하는 방향성은 제시해 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승소 확률은 지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뭐 뻔한 이야기네요. x1 플러스 x2분의 x1이 바로 이제 p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2단계 하부 게임의 내시 균형을 구하시오. 2단계 하부 게임의 내시 균형을 구하라는 것은 처음에 결정되는 Q값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 때의 이제 x1과 x2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2단계 x1과 x2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 손실을 극소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대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x1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야 이거? G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오염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는 맥스 G의 문제를 풀면서 X2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미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신다면 수식을 전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해설지처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죠. 1-P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D는 위에서 결정되니까요. 상부 게임이지 하부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처럼 취급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해서 준대로 플러스 x1 깔아주시고 접근 진행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준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줬잖아요. 1 마이너스 p의 d 그 다음에 이거 q의 함수이고요.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x2.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단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과정인데, 자, 미분하기 전에 정리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부 게임에서 결정되니까 D는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니까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얘예요, 얘. P 안에는 X1이 별개가 아니고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하기 전에 반드시 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통일성 매우 중요해요. 미분하기 전에 목적식을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밖으로 모조리 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정돈하자라고 순환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실전에서 처음 만났어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 조건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얘는 1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분의 x1 이렇게 꺼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D는 상부 게임으로 놔둬도 상관없고 x1 설정하면 얘를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엑스온 결정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1-엑스온 플러스 x2분의 x2가 되는 것이고 D는 상부 게임에서 결정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오염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실전에서 이거를 과연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출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 유사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하고 이거 맥스 시키는 거면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 미분할 때 분수 미분을 기억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제가 드리는 팁도 있죠. 그냥 합성 미분하세요. 뭐 분수 미분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분수 미분하고 똑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1개 조건을 찾는 거 편미분해야겠네. 편미분 기호 쓰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편미분해야겠죠. 뭐 상대방의 뭐 지출 비용을 내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조건을 찾아서 X1으로 정리하고 X2로 정리한 게 의외로 지금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제가 뭐 칠판에 해드린다고 뭐 연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반응함수를 연립하니 4분의 1D, 4분의 1D가 나왔고요. 이 균형이 바로 하부게임 내시 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반응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그림도 사실은 그릴 수가 좀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언급은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하부게임 완전 균형에서 산출량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추가 이익과 추가 오염 피해액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내시균형을 하부게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설정되는 게 있죠. X1과 X2가 4분의 D, 4분의 D가 설정되잖아요. 따라서 P값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자신이 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좌표를 찾을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부 게임에서 내시균형을 구했으면은 하부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면은 상부 게임에서부터 연결되는 흐름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는 맥스파이가 둥둥 떠다녀요. 기업이 F를 극대화시키는 Q 값을 찾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이 마이너스 D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윤은 그냥 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 뭐 함수를 지금 주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D라는 것은 내시균형을 기대 손실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내시균형을 기대 손실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기대되는 D값은 4분의 3D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돼요. 4분의 3. 그 오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추후에는 수정할 건데요. 설문지 해결 두 번째 줄에 플러스예요. 2분의 1D 플러스 4분의 1D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D입니다. 자, 이렇게 설문 1에서 도출된 거를 이제 상단식에 상부 게임에 대입하시게 되면 4분의 3D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값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2분의 1의 D. 요거는 이제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3D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계산은 못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찾을 수 있어요. DQ분의 DF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점을 기업이 찾아가게 될 텐데요. 보시면 DQ분의 D파이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DQ분의 D가 일치하는 점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꺼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하신 거예요. 접근을 잘하신 건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미시경제학에서 수학적인 기초를 모두 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윤 함수가 있을 것이고요. D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위에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둘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는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윤 함수는 이계 함수가 음수예요. 이계 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우상향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D 함수는 이계 함수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이 네 번째 줄, 즉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이 부분이 머릿속에 안 담기면 대단히 어려워져요. 따라서 자, 파이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D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좌표를 찾는 거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Q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동시에 접하는 좌표가 일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면 여기가 바로 최적 Q가 되는 것인데요. 기업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랑 기울기가 같은 점을 찾는 게 아니고 곱하기 4분의 3만큼 좌표를 찾아요. 따라서 D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라면은 실제로 얘는 더 완만하다고 인지하게 되니까요.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완만한 4분의 3 곱하기 D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업이 이제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오른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좌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점이 기업의 실제 선택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라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이 문제는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전체 D에서 4분의 1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4분의 3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남의 거, 외부 효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조금 더 산출량을 최적보다 더 많이 산출하게 된다는 걸 포인트로 찝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제학자 갑은 아래에 설명된 비대칭 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갑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배점이 10점이에요. 비대칭 배상제도라고 하는데요. 오염 피해자는 승소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 비용의 일부를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승소해도 자신의 법정 비용을 오염 피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 자, 이게 실전이고요. 10점이라는 배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요청한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일에서 X1하고 X2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기업은 사실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제 오염 피해자는 승소할 때 일정 비율을 더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면은 예상컨대 X2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X1도 따라 붙을 거예요. 얘가 오르는 걸 가만히 대비하고 있으면은 이거 오르는 거를 기준으로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승소 확률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X1을 따라 붙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염 피해자들이 X2를 올리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화에서는 실제로 내가 발생시키는 이 오염량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그 중에 한 75%만 내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상컨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를 읽으면서 야, 이러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배상 금액을 법정 비용을 높이겠구나. 기업도 살짝 따라가지만은 아무래도 승소해도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승소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일 뿐이기 때문에 X2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손해가 나고 이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얘가 감소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외부 효과를 살짝 치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산문은 1번과 2번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약간 이제 출제자의 욕심이 좀 담긴 느낌이에요. 약간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설 중이지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정도까지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 이 1문에서 우리가 두 집단의 각각에 대해서 하부게임 내시 균형을 도출할 때 실제로는 반응함수라는 느낌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반응함수를 하나만 꺼내보면은 이제 기업 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X1은 루트 D 가로 안에 이제 X2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X2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하나 잘 그리면 반대쪽에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실전에서 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얘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교점을 그리면은 4분의 D가 나와요. 4분의 D, 4분의 D가 나와서 여기 가운데쯤에 접하는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림 그릴 때는 사실 수식이 있으면은 진짜 정밀하게 가셔야 돼요. 정밀하게 가셔야 되는데 X1이 만약에 0이면
x1이 0이면 x2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먼저 찾습니다. d 값이면은 0이죠. 0이어도 0이죠. x2가 0일 때 x1은 0이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x1이 0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x2는 d여도 x1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d값이 실제로 x2라고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0으로 설정하는 게 베스트가 되잖아요. 어떤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출발한 곡선이 여기를 관통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림의 모양은 대략 유추가 되죠. 그죠? 하지만 또 기출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좀 더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구합니다. dx1분의 dx2 함수를 도출하세요. 그림 그릴 때에는 미분함수를 끌어내는 거예요. 항상. 따라서 미분함수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4분의 1까지는 양수값이 계속 지속되다가요. 4분의 1 위치에서 무한대가 나오고요. 그 위에서는 기울어진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0이 되고 떨어지다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바로 R1이 되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이제 D를 관통하는 게 바로 R2가 되면서 교점이 4분의 D 그리고 4분의 D가 바로 하위 게임 내시균형이었던 거예요. 다만 D값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곡선이 이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점이 넉넉했다면 하셔야 되는 작업 정도를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죠. 승소 확률 곱하기 Z. Z는 여기서 일정 비율을 이제 토해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라서요. x2 곱하기 Z만큼 함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해설지 제일 오른쪽 위에 봐주시면요. 미니멈 이 문제 푸는 것까지는 수식이 같지만 오른쪽에 x1분의 x2분의 x2가 1-p죠. 그죠? 그리고 Z 곱하기 x2가 의미상으로 일정 부분을 토해낸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미시켜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는 할만해요. 얘는 이제 오른쪽에 x2만 남기고 왼쪽에 x1만 남기는 게 가능한데 중요한 건 바깥으로 나간다입니다. 바깥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업의 반응 함수를 끌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수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의미상으로 이 개념을 끌어낼 때 비교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변수가 왼쪽에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오른쪽에 남길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커진다. 더 많이 커지고 얘는 조금 커진다 정도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교점이 이렇게 우리 예상한 대로 돈을 조금 돌려받는 쪽은 좀 많이 증가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쪽은 실제로 조금 증가하면서 승소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는다라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수식으로는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전에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없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해설지를 제가 이제 배점보다 훨씬 더 자세히 한번 적어 놨으니 이제 제 생각에는 접어도 될 것 같고 방향성만 조금 체크하시면서 좀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문제는 그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1문하고 2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뭐 오국공채 쪽에 출제가 되어도 괜찮은 문제라고 보통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활용하지 마시고라는 코멘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약간 직관적인 판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던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정도 급이면은 제가 이제 방향성은 제시해 드릴 건데요. 요거 이상 넘어가는 그 기출들은 이제 좀 접어도 괜찮아요. 입시에 가끔 있어요. 입시에. 자, 3문은 이 정도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2번은 내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부게임, 상부게임이라는 개념이 또 어떤 개념인지도 체크하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문제 오류가 있었던 케이스죠. 초반부의 총생산함수는 0.5승, 0.5승으로 설정되었고 이게 1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소득 분배율하고 자본소득 분배율이 같아야 되는 건데요. 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달라졌죠. 따라서 이제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거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뭔가 좀 문제 오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푸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가의 물적 자본은 총 생산량의 3배이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연습장에 물적 자본은 총 생산량의 3배이다.
보통 이렇죠. 실제로 GDP보다는 자본량이 무조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소득이 총생산의 30%입니다.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벌었으면은 R 곱하기 K에 분배되는 게 30%라고 하는데요. 요 R 자리에 MPK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완전 분배가 된다라는 클라크 위스티디의 가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일러의 정리를 써먹어야 되겠죠. 1차 동차 함수에서만 한계 생산성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차 동차 함수면 MPK보다 낮게 줘야 되고요. 이제 0.5차 동차 함수면은 MPK보다 높게 줘야지 한계 생산성보다 높게 줘야지 완전 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1차 동차 함수 그리고 완전 분배라는 가정하에서는 MPK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현재 보시는 것처럼 0.3이라는 거 아닙니까? Y분의 K는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계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거는 또 인구 증가율 0.15% 줬죠? 인구 증가율을 0.015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가상각률이 2%, 감가상각률이 2%니까 0.02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MPK를 도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둘의 합친 걸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현재가 황금률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구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한다라는 건 황금률을 찾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순서가 큰 지장이 없지만 이왕이면은 황금률을 정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정의가 아니고요. 설문에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황금률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균제 상태 기준으로 이제 요거 기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황금률 조건이 만족되죠. 균제 상태에선 소비가 멈출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황금률이라고 부른다라는 정의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황금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정리하는 건 사실 다음 스텝이 좋아요. 따라서 이제 도출을 해볼 거고 또는 이제 현황을 판단한다라는 간단한 제목과 함께 황금률 조건을 찾습니다. MPK하고 M 플러스 델타가 같아야 된다. 이거 뭐 도출해 볼 필요 없죠. 그리고 현 상황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MPK를 도출해서 Y분의 K, K분의 Y를 집어넣으니 0.1 나오죠. 그죠? 0.1이 나오고 둘을 합친 거는 0.035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습니까? K분의 Y 3분의 1, 0.1 맞죠? 따라서 오른쪽이 더 기울기가 바보네 바보. 이제 단위가 다른데 왼쪽이 더 크죠? 왼쪽이 더 커서 왼쪽의 기울기가 더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를 그림으로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상태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니 y 함수가 있고 sy가 지금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선이 있고 황금률은 미리 그림을 그려놓죠. 여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S는 좀 아래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가 지금 균제 상태의 기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황금률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축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혼란을 줬던 문제이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따라서 황금률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본문에는 50%가 황금률인데 이제 문제 1문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30%가 황금률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의 실수는 좀 뺐을 것 같습니다. 뭐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일시적인 무상 원조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물적 자본량이 증가했어요. 유사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쟁 직후 자본 스톡이 파괴되었다죠. 어떤 곡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가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스몰 K는 라지 K를 인구수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건 내생 변수 충격이에요. 따라서 곡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노란색 기준으로 여기가 원래 균제 상태였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K가 지원받아서 늘어나게 되면은
균형이 그냥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 뿐이에요. 둘 사이의 거리가 음수가 되면서 초반엔 빠르고 점점 더 느려지면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쭉 적시하시고 정돈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국가의 1인당 소득 및 총 생산량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요? 순간적으로 오르죠. 즉각적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요? 자본 축적 방정식 기준 자본 축적량이 음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왼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초반에는 빠르고 점점 더 느려지면서 다시 원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다 있는 문제들이고요. 특히 입시 쪽을 중심으로 때로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지만 실제로 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도별로 2018년 거는 이 정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